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 연구소 정성창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식재산 문화전쟁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또 현재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설명드릴 내용은 먼저 지식재산 정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중국, 일본,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다음에는 민간에서 지식재산을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식재산과 문화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대중적인 사회의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지식재산 스토리텔러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식재산 문화전쟁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식재산이 지금 이 시기에 왜 중요한가, 왜 이토록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그림은 OECD와 월드뱅크에서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각 나라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정책을 해라 라는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혁신 생태계를 이루는 4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이 Financing Innovation. 이 부분은 혁신에는 자금이 필요하죠.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연구개발 자금, 즉 혁신에 필요한 자금에 관한 부분들이 이 첫 번째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Skill for Innovation, 혁신을 위한 역량, 기술,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고 기업도 당연히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이 두 번째 항목이고요. 세 번째 항목이 지식재산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요소가 당연히 이제 물건이 나오면,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혁신 생태계를 이루는 네 바퀴 중에 하나가 지식재산권이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네 개를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Financing Innovation, 연구개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지재권 제도는 약한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연구개발 자금은 조금 적게 들어가지만 지식재산 제도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네 개의 축을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약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에 대한 부분이 제일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바로 지식재산과 Skill for Innovation, 지식재산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 지식재산이라는 것이 요 안에 자기들 소사이어티에서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의사소통이 되고 해서는 혁신 생태계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는 이 화살표들은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다른 요소들과도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가야만이 그 나라의 혁신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누락된 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체가 어때요? 팔목하고 어깨가 있는데 이 관절이 없으면 팔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어깨라든가 주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하지만, 이것들이 연결되는 고리를 찾고 그것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줘야만이 적은 자본으로 국가 전체의 효율성은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다. 국가라는 제도, 경제라는 제도가 있으면서부터 수백 년에 걸쳐서 조금씩 진화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특허를 다루면 주로 어떤 그래프가 많이 나오냐면요, 연도가 있고 특허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래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허가 증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인구가 증가하면 특허도 증가해요. 아마 특허 건수하고 그 나라의 자동차 대수하고 보면 아마 두 개가 똑같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대수가 증가한다고 특허가 증가하냐? 그건 아니죠. 그런 거는 이제 아닌데, 이 그래프는 그러면 특허라는 건수와 인구라는 변수를 두 개 결합해서 인구 100만 명당 특허 건수를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그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요, 1860년대에서 1930년대에 있는 이 시기가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산업혁명 시대. 여기 특허가 굉장히 많아요. 인구 100만 명의 특허 건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또 특허가 증가하는 현상이 보이는 거죠. 이 시기와 이 시기가 서로 닮았느냐 라는 게 학자들이 연구하는 지금 한 분야인데요. 그런데 이런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특허가 증가하면서 학자들은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당황해 했어요. R&D 투자는 미국 같은 경우에 GDP의 2%에서 2.5%인데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데 왜 특허는 증가하냐? 특허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스타트업들이 등장을 하고 특허만을 가지고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고 대학들이 특허를 팔고 또 그 특허에 기반해서 스타트업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하여튼 1980년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등장을 하면서 학자들은 전대미문의 현상이다.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상이다. 이런 이제 그 말들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 거냐. 학자들은 정책 담당자에게는 이렇게 정책을 하라고 솔루션을 줘야 되고 기업의 경영자에게는 이렇게 해라라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학자들은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 시기와 유사한 과거의 현상이 있다면 그 시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해답을 더 정확하게 내놓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것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사회과학은 실험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실험이 안 되니까 지금 현상과 가장 비슷한 상황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제 특허라는 부분 또는 미국의 경제사 전체를 뒤져보기 시작한 겁니다. 뒤져보면서 이런 시간축과 인구와 특허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한 거죠. 1980년대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라든가 스타트업 CEO들이 등장을 했죠. 그 사람들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 보면 다 발명자였고 특허권자였거든요. 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80년대, 90년대 이런 기업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런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특허 제도다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과관계를 결론 짓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와본 겁니다. 와보니까 특허가 증가하는 시기에 기업이 등장을 하더라. 특허가 증강을 하는 시기에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더라. 그렇다면 특허가 증가하는 촉발시키는 요인이 뭐냐? 라는 의문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연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 시기부터 조금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90년도에 미국은 독립과 함께 특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심사관은 장관이 3명이 있죠. 그 중에 핵심 장관이 누구냐면 토마스 제퍼슨이었어요. 토마스 제퍼슨은 정치인이면서도 최고의 과학자였죠. 최고의 과학자였으니까 당시에는 미국의 대학이라고는 지금과 같은 MIT나 스탠포드 같은 그런 대학은 없었어요. 예일이라든가 하버드 같은 대학들이 있었는데 그 대학들은 유럽의 전통을 따르는 대학들이었기 때문에 주로 종교라든가 철학 이런 걸 하는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라든가 엔지니어는 없었던 거죠. 그런 당시에 제퍼슨이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가진 사람이 심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심사가 깐깐했겠습니까? 웬만한 것들은 특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독립 당시의 발명가들은 그 사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죠.
이제 겨우 가난하게 뭔가 농기구를 개량하고 하는 수준인데 제퍼슨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으니 발명가들은 불만이 생긴 거죠. 심사가 너무 까다롭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발명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그 불만들이 나오면서 미국은 1793년에 특허를 무심사 제도로 가요. 근데 이것은 제퍼슨이 심사를 하던 시절과 무심사는 미국이 독립했던 시절에 제퍼슨이 심사를 했다라는 거는 거의 완벽한 심사라면 무심사는 이제는 또 완전 제로로 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숫자가 좀 작습니다만 특허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특허의 품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떨어지겠죠. 이제는 뭐 아주 그냥 쉬운 것도 다 특허 받는 거예요. 특허를 받게 되니까 질이 낮은 특허를 누가 사갈까요? 투자를 할까요? 안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투자를 하고 나면 나중에는 또 무효소송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무심사에서 한 30년간 소송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허의 질이 낮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현대의 많은 국가들이 당면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면 미국의 사법이 특허의 품질을 가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특허 사법제도가 발달된 이유가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소송이 붙으면 사법이 이제 진보성과 신규성이라는 기준, 특허가 될지 말될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사법이 하게 되면서 판례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허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특허 받기는 쉬웠지만 소송이 많이 일어나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좀 특허를 심사하게 해서 퀄리티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법도 너무나 많은 소송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할 필요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1836년 세계 최초의 특허청을 설립합니다. 영국은 특허청이 없었냐고요? 있기는 있었죠. 있기는 있었지만은 전문 심사관이 하는 그런 특허청은 아니었습니다. 1836년에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은 혹시 몇 명쯤 됐을까요? 딱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 심사를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1870년도에 이르게 되면 심사관을 약 70명까지 정원하는데 이 심사관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 당시에 심사관의 퀄리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과학자 부대 또는 유명인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심사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심사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질 낮은 특허들이 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가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발명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사의 허들이 높아졌으니까 저 정도 관문을 뚫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 등이 익숙해지면서 특허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시기에 나온 게요. 우리가 모로스의 전신기.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죠. 미국의 최초의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전신기가 나오고 1870년에 가게 되면 벨의 전화기.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에디슨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런 발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로스의 전신 발명은 웨스트 유니온이라는 거대 기업이 되고 전신 산업으로 갔고 벨의 전화기는 AT&T라는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전화산업이라는 게 통신산업, 전화산업으로 갔고 에디슨의 전기에 관한 발명들은 전기산업을 만들어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존재입니다. 에디슨은 링컨을 대단히 존경을 했는데요. 미국에는 1978년도에 발명가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명예의 전당에서 매년 그 해를 포함해서 과거의 유명한 발명가들에게 이제 메달을 주는데 그 메달에는 두 사람의 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 발명가 메달에 두 명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 한 사람은 에디슨이고 한 사람은 링컨입니다. 에디슨이 새겨진 거는 좀 언뜻 이해가 가는데, 링컨이 새겨진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갈 수 있는데, 링컨은 남북전쟁 이전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링컨은 특허 제도의 철학과 사상을 미국인들에게 전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연설을 했냐면, 링컨 당시에 미국은 가난한 나라였어요. 농업국가였고, 유럽의 열강들로부터 시골 촌뜨기,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받는 가난한 농업국가였던 나라였는데, 링컨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창조성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신생국 미국이 구대륙과 차별하는 것은 이 창조성을 활용하는 거다. 이 창조성을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신대륙 미국이 가지는 의무이자 역할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도까지만 말하면 링컨은 그냥 그 사상가 정도예요. 근데 링컨은 변호사잖아요. 소송도 해보고 했던 이제 변호사니까. 그러면 창조성이라는 것은 뭐냐? 창조성은 발견, 발명이다. 발견과 발명을 촉진하려면 특허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창조성과 특허 제도를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링컨은 마지막에 어떻게 말했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쇄술의 발달.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마 우리 모든 지구상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쇄술이 중요하다는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오케이. 저도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대륙의 발견.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부분이니까 다분히 미국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세 번째로는 특허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컨은 특허 제도를 통해서 자연을 활용하고 지배하기를 하는 미국인들이 등장하기를 바랐고, 링컨의 연설을 들은 에디슨은 이 특허 제도를 직접 자기가 활용하고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링컨과 에디슨이 두 사람이 같이 이 특허 제도를 기념하고 발명가들 주는 최고의 메달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문화와 관련돼서는 특허의 퀄리티가 좋아지니 민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좋은 발명과 특허를 가진 사람이 부자이면 문제가 없죠.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디슨은 가난한 발명가였거든요. 발명에 대한 재능은 있었지만 그것을 사업할 수 있는 자본은 갖지 않았어요. 그럼 누군가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투자가가 자기 동네에 있거나 자기가 주변에 아는 지인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가가 먼 거리에 있다면은 이것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즉, 발명가가 가진 특허를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가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기술 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이 저널, 잡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잡지는 미국의 특허가 나오면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미국 전역에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870년도부터 특허는 이제 증가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벨이라든가 에디슨, 포드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산업들이 거의 이 시기에 나왔죠. 이 시기에 타이프라이터, 타자기, 그 다음에 철도 산업의 에어브레이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타이어, 이런 것들이 다 발명으로 나오면서 산업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미국 사회는 독점이 대공황의 주범이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점 중에 하나가 특허이죠. 미국이 대공황 이전에는 특허를 독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재산권이다. 땅, 건물 이런 것처럼 특허는 재산권이라는 인식을 하다가 대공황을 접하면서 특허이라는 생각이 독점이라는 생각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허권자에 대한 굉장히 억누르는 정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31년부터 1970대 후반 요까지를 우리가 특허의 개업시대 또는 반독점 전성시대,
엔티 패턴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억압을 했을까요? 특허권자가 자기 사업을 하는데 경쟁자가 라이센스를 달라고 하면 아니 경쟁자한테 특허 라이센스를 안 줄 수 있잖아, 그죠? 당연히 자기 경쟁자한테 안 주는 게 당연한데 이 당시에는 그 라이센스를 거부하면 너는 독점 이렇게 해서 특허권자가 라이센스를 주게 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까지 특허권자가 특허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억압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자, 특허를 억압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명 건수가 떨어지는 거죠. 1950년도부터 이 시기까지는 100만 명당 거의 400건까지 갔던 것이 200건으로 150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아요. 서서히 떨어지는데 1970년대를 들어가면서 미국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죠.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발명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움직임과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미국의 학자들은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 경제학파가 미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특허 제도의 약화된 인센티브가 주범이다. 특허 제도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 정책을 카터 행정부와 레이건 정부가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이 정책에 의해서 흔히 우리가 아는 미국의 CAFC, 우리나라로 치면 특허법원이죠. 특허법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대규모 심사관을 정원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특허가 안 됐던 것들도 특허를 내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은 비즈니스 모델, 소프트웨어, 미생물, 바이오 과거에는 특허가 안 됐던 부분들을 특허 대상을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특허권자가 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시기에 미국 연방정부가 R&D를 투자하고 그 특허가 나오면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가 특허권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특허를 누구든지 신청해라 그러면 쓰게 해줄게 했던 것이 1970년대까지 였는데 이 1980년대 가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면 연방정부가 돈을 넣고 특허가 나오더라도 대학이 만약에 연구를 하면 대학 그거 당신 거야. 당신이 그 특허를 가지고 팔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특허에 대한 처분에 대한 소유권을 대학한테 넘기는 정책이 이 시기에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학협력, 기술 이전에 대한 기원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학은 그 전까지는 연구는 열심히 했지만 특허는 일종의 공공재, 누구나 써도 된다라는 개념 하에 있었기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없었죠. 그러나 특허가 이 정책에 의해서 자기 것이 되니까 대학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술 이전 센터를 만들고 또 창업 보육기관을 만들고 하면서 그 특허가 상용화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스타트업 중에 대표적인 게 구글 같은 겁니다. 구글은 전미과학재단이 연구개발을 투자를 했고 스탠포드의 레리 페이지가 그 안에 연구원으로 들어갔고 레리 페이지가 특허를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소유권은 스탠포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레리 페이지가 창업을 할 때 스탠포드로부터 특허를 라이선스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특허에 기반해서 투자를 받고 창업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게 구글입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1980년대를 넘어서서 90년대 가게 되면은 엄청난 이제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등장하고 기업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아까 바이오 기업, 그 다음 반도체 산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은 특허 제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요. 과거에는 반도체 산업이 R&D하고 생산하고 마케팅하는 걸 한 회사가 다 하잖아요. 이런 종합 메이커가 우리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R&D 자체 내부에 R&D하고 생산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특허 제도가 강화되니까 산업이 분화가 되는 겁니다. 산업이 어떻게 쪼개지냐면 생산을 잘하는 기업하고 반도체를 연구하고 디자인 잘하는 기업하고 가 서로 쪼개지게 하는 거예요. 산업이. 그래서
이 1980년대 중반에 가게 되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쪼개지냐면,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말로는 어떻게 그걸 설명하냐, 팹리스 기업, 제조 시설은 가지지 않으면서 연구와 디자인만 하는데 특화된 기업, 퀄컴 같은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공장이 없어 내가 연구소하고 특허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조에 잘하는 기업들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구는 모르겠고 그냥 값싼 임금으로 제조를 열심히 잘하는 기업들이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대만의 그 TSMC, 대만 반도체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 제도가 하나의 산업을 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산업이 분화되고 분업이 되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높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더욱더 강점해서 잘하고 서로 협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특허 제도가 그렇게 파급을 주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조금 우리가 스코프를 좁혀서 최근 20년, 30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지식재산 경쟁, 지식재산 전쟁이라는 것을 촉발시킨 것은 사실 미국이죠. 아까 1980년 전후에 친특허 정책이 추진하면서 이 아시아 국가들이 다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미국이 건든 나라는 일본이었죠. 80대 중반에 프로패턴 정책, 특허 제도를 정비를 하고 좋아진 토양 환경 속에서 소송을 걸고 기업들이 전략을 펼칩니다. 펼치면서 미국은 사실 승리를 거두죠. 승리를 거두고 뭐 이 시기에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일 간 그 반도체 특허 소송이 많이 일어났고, 여기에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여파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판 하고 난 다음에 90년대 가게는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여러 반도체 기업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한판 또 전쟁이 벌어지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은 흘러서 일본이 이제 미국한테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경험을 하고 80년대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가다가 이제 90년대부터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서 일본의 정치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심을 했어요. 고심을 하다가 꺼낸 카드가 지식재산 입국이다. 일본이 가야 할 길은 이것밖에 없다. 사실 이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어요. 과학기술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실패를 하고, 고이즈미가 이제는 일본 사회가 가야 될 것은 혁신과 창조를 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입국을 해야 된다라는 정치 슬로건을 걸고 지식재산 전략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식재산 전략본부는 그 일본은 내각부라고 하는데요. 우리로 치면 뭐 청와대하고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총리가 주도하는 그 본부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면서 매년 그 지식재산 정책을 다듬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그래서 이 지식재산 입국을 하고 한 3, 4년간 열심히 제도 개혁을 했어요. 제도 개혁을 하고 전파하고 기업들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의 그 당시에 최대 경쟁자는 한국이었죠. 아직까지 중국은 제조 역량이 따라오지 못했고, 이제 한일 특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특허 전쟁이 됐던 그 품목들은 PDP라든가 LCD,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특허 분쟁이 많이 벌어졌죠. 초창기에는 대기업 간의 분쟁이다가 나중에는 DNB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까지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최근에 또 일본은 또 이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를 가지고도 또 한번 시비를 걸었고요. 자, 그 다음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한창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 뉴스가 보면 그 안에 반드시 미국은 이야기하죠. 지식재산을 훔치는 국가, 절도 국가 하면서 중국을 맹비난을 하죠. 하는데 중국은요,
물론 미국으로부터는 지식재산이 잘 보호되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 중국이 지금 현재 도달한 것도 조금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1978년도에 덩소평이 개방 정책을 하고 1979년에 미중 무역이 정상화돼요. 미중 무역 정상화를 하면서 미국이 특허 제도를 도입해라 라는 요구를 하고 중국이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 사유재산권을 없는 나라에서 지식재산 특허라는 개념은 없죠. 사실 이 1980년대 이전에는 중국 사람들 속에는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특허법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법을 해석하고 운영할 사람은 없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2001년도 가게 되면 중국이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특허 제도를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이 되면 국무원 부총리 우위가 국가지재보호 업무팀, 뭐 일종의 우리로 치면 TF팀 같은 조직인데 그런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고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고 2006년 국무원에서 지재보호 요강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중국이 지식재산 정책을 특허청만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통일된 정책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호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13호라는 것은 이게 13차 5개년 계획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차라는 것은 중국이 매 5년마다 그 중장기 계획을 만드는데 그게 13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19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그런 거죠. 그것을 13차에 걸쳐서 만들어내는 그 시기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이때 목표가 이제는 지식재산 강국이 국가의 목표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 도화선이 됐던 것이 뭐냐면, 중국이 제조 2020을 발표하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 이 제조 2020을 뜯어보면요, 중국 정부가 어떤 걸 내걸고 있냐면 한 8개의 목표를 중국의 인민, 대학, 기업, 국가 모든 인민들이 가야 될 목표를 8개 정도 정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허를 취득하는 게 목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국 사회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이 이 지식재산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식재산 특허제도 또는 지식재산 제도에서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특허 심사를 잘한다든가, 또는 뭐 특허를 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도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인데,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사법제도죠. 특허권자가 소송에서 붙어서 얼마나 짧은 기간 이내에 가능한 한 적은 금액을 써서 더 많은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 소송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송제도가 공교롭게도 최근 5년간 세 나라가 아주 경쟁적으로 소송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2014년도에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을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게 이제 우리 특허법원 같은 거죠. 특허법원 같은 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절강성제 16개의 법정, 이거는 이제 법원은 아니지만 그 법원 내에 그 한 부분 법정을 신설하고 2018년도에는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일본 볼까요? 2019년도에 특허 침해 소송 시 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이제 확대하는 이런 제도를 2019년에 했어요. 우리나라도 부지런히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지런히 왔는데, 중국이 2018년도 했죠.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는 한 발 늦게 1년 간발의 차이로 2019년 했고요. 그 다음 손해배상 범위 확대, 일본이 2019년도 했습니다. 우리 1년 늦게 해서 세 나라가 물론 뭐 1년 차이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만, 이 특허 사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아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쉽게도 조금 한 발 늦다. 한 발 조금 늦은 그런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제가 지식재산과 문화 경쟁입니다. 소송제도가 바뀌고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전쟁을 일으키고 누가 특허를 만들어내고 누가 소송을 하죠? 사람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보편적으로 합의를 이룬 게 우리가 문화이죠. 각 나라들이 문화라는 키워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어디서부터 볼까요? 중국부터 볼까요? 중국. 2008년 국가 지식재산 전략 강요의 5대 중점 전략 중에 하나가 문화의식 배양이에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해석하고 운용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하지는 않지만 발명가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든가 또는 카피 해서도 되잖아. 이런 의식이 있으면 이 지식재산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2008년도에 5대 중점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런 키워드가 들어갔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일본은 아베 총리는 2016년 내각부 지재본부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라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요. 초중고의 모든 교과의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정책이 현재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금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좀 다른데 어떻게 접근했냐면 2017년도 의회에 특허청과 중기청이 협력해서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보호하도록 해라. 근데 이 법이 명칭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재밌어요. SBIP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Small Business Innovation Act. 그러니까 중소기업 혁신보호법이에요. 아니 중소기업에 교육시키는 게 그게 중소기업의 혁신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법은 중소기업이 네가 가진 특허나 지식재산이 뭔지를 정확히 알 때 그때 보호가 시작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뭐가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호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DNA를 전파하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구체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2018년도에는 어떤 법이 됐냐면 의회가 여성, 소수민족 등이 특허를 가진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이 특허와 기업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해라 라고 하는데, 이 법은 Success Act예요. 법이 성공법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의회는 법을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이니셔들을 모아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그동안 배려하지 않았던 사람들, 여성, 소수민족들, 이런 사람들이지만 잠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라 라는 법인데, 그걸 하기 이전에 정부가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해라.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상이 중국이나 일본하고는 미국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문화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냐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4년도에 제가 보니까 문화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지만은 제가 검토해 보기에는 키워드는 등장했지만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인데요. 민간 섹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제도를 잘 만들어도 그것을 활용하고 전파하는 민간에서 충분한 역할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거든요. 자, 미국 한번 볼까요? 2010년도에 노벨 과학자, MIT, 스탠포드 등 그런 총장들이 모여서 이공계 지도자, 최고의 이공계 지도자가 모여서 발명가를 양성하겠다 라고 하면서 National Academy of Invention, 그러니까 전미 발명 아카데미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단체를 만들어서 잠재력이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을
생들을 발굴해서 발명가이자 기업가로 양성하겠다라는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이 단체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널도 발간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이젠 또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단체의 슬로건, 모토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Literacy Matters. 지식재산 문해율이 중요하다. 즉 지식재산을 읽고 쓰는 능력이 중요하다. 뭐 조금 제가 거칠게 말하면 지식재산 문맹 타파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해야 된다. 지식재산 문해율이 중요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미국 사회에 지식재산을 제대로 알리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체가 이제 CIPU라고 하는데요. 이 이니셜은 뭐냐면 Center of Intellectual Property Understanding. 뭐 지식재산 이해를 위한 뭐 센터 이렇게 번역이 되긴 하지만 저는 지식재산 계몽 이들이 하는 활동을 봤을 때는 뭐 계몽이라고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일을 하냐고요? 미국 전역을 돌면서 컨퍼런스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2018년도에 행사하는 장면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제목이 뭐냐 보십시오. CIPU, IP Awareness Summit. 이 awareness가 인식이라는 거거든요. 지식재산 인식 정상회의. 자기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뜯어보니까 굉장히 미국의 지도자분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고 뭐 대학도 뭐 버클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MBA라든가 뭐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 와서 굉장히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그 미국의 이 로버트 고든이라는 경제학자가 재미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이 책은 경제학자가 썼지만은 전문 서적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읽을 수 있는 쉬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중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19세기 산업혁명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특허제도인 것 같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것이 아까 전에 제가 우리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로 이 학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최고 과학자, 지식재산 전문가, 경제학자 등이 지식재산을 알리기 위해서 나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늘 말하는 그 문학, 방송, 언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실제 인물이고요. 조이는 사람 이름인데 그 실제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이 사람입니다. 조이 망가노라는 여성 발명가인데 이 책은 2011년도에 출판이 돼서 베스트셀러이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으니까 이 책을 다시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여성 CEO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여성 발명가로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 발명가가 만든 게 이제 이 밀대, 홈쇼핑에 만드는 그 물건을 발명해서 엄청 히트를 쳤죠. 그 $1 빌리언 뭐 그 이제 부자가 된 분인데 이 영화가 이제 만들어졌고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그 제니퍼 로렌스라고 아카데미 이제 요 후보도 됐던 사람인데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 미국 사회에 이것이 뭐 엄청나게 방송도 많이 탔어요. 그래서 여성 발명가의 삶, 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졌고요. 뭐 한 100건 정도를 특허를 보유한 여성 CEO이고 뭐 여성계의 에디슨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미국인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발명과 기업, 지식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고 그 다음 2019년도에는 또 어떤 책이 나왔냐면요. 이 에드문드 모리스라는 사람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일단 뭐 필리처상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루즈벨트라든가 뭐 이런 그 미국의 대통령들이라든가 최고의 그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의 전기를 쓰는 작가인데 2019년도에 에디슨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7년 정도 걸려서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이 나오면서 미국의 전 언론들이 다
뭐 뉴욕 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거의 뭐 제가 보니까 하여튼 미국의 전 언론들이 다 에디슨을 다시 조명을 하는 현상을 작년도 이제 봤고요. 그해 말에 2019년 말에 타임즈는 이 책을 머스트북 필독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에디슨을 이야기하면 특허 발명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렵고 복잡한 발명과 특허 이야기를 작가는 재미와 흥미, 교훈, 메시지를 담아서 새롭게 탄생시킨 책이 저는 이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제가 한컷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의 언론들을 보면은 CNN이라든가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미국의 언론들을 보면은 발명과 특허 내용을 인터뷰에서 전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소송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없어도 어떤 특허가 나오면 그 내용을 분석해서 전하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CNN에 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애플이 최근 특허를 하나 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만나서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마치 옆에 있는 사람처럼 서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허를 이제 냈는데, 그걸 이제 CNN이 취재해서 소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창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영화, 문학, 방송 등 문화계에서도 국민과 소통하고 알리는 소재로서 발명과 지식재산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은 제가 한 개 사례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최근에서 이 이슈가 이제 일본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책인데요. 일단 이 책은 2011년도경에 일본의 그 최고 대중문학상이 있습니다. 그 나오키상이라는 대중문학상이 있는데, 이 나오키상은 보통 기업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에 대해서는 상을 잘 안 줘요. 안 주는데, 이 시다마치 로켓토라는 이 책을 에 대해서 대중문학상을 수여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은 중소기업의 특허 전략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에요. 책이 나오자 뭐 이게 보시는 것처럼 60만 부.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부가 뭐 팜플릿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전파한다? 공짜로 줘도 아마 이렇게 60만 부 안 사볼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지 돈 주고 60만 부를 봤으니 이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출판이 되고 또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2015년도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이 소설 자체가 실존 기업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기업의 모티브를 제공한 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의 동경공업대학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카이스트 같은 대학이에요. 카이스트를 졸업한 사람이 졸업하고 이제 기업의 특허팀에 가서 특허팀장 일을 하다가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고 다시 또 변호사를 합격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소기업을 컨설팅 하다 보니까 이제 억울한 이야기도 있고, 이제 그러다가 소설가하고 만난 거죠. 그래서 소설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소설가가 이걸 이제 실제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 여기 조금 일본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한자를 보면 이게 뭐 특허, 신청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 이 변호사가 특허를 어떻게 해석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아주 쉽게 재밌게 막 긴장감을 가지게끔 이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드라마에는 일본 최고의 배우들이 나왔어요. 이 아베 히로시라는 이 배우는요, 일본 사회에서는 지금 이제 50대에 계신 분들, 우리 안성기가 그래도 이제 국민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국민 배우 같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악역을 안 맡고 좋은 역을 많이 하는 국민 배우인 이 아베 히로시가 출연을 했고, 하여튼 일본에서는 배우들 중에 거의 초호화급 배우들이 이제 출연을 하면서 일본 방송을 탔는데요. 제가 이제 이 시기에 일본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일본의 지인들하고 만나면은 당연히 이게 화제가 이게 지지권 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드라마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드라마를 잘 몰랐는데, 이제 그 자리에 가면서부터 저보고 이제 정상 이거 봤냐라는 이야기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이제 한번 자리를 갔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기업은 이제 그 부품 쪽, 기계 쪽 이제 회사였는데, 뭐 사장님이 특별히 뭐 특허팀을 찾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지만, 근데 이 드라마를 보더니만, 드라마가 이제 방송되고 나더니만, 하루는 사장님이 자기 사무실 와서는 갑자기, 아니, 난데없이, 야, 그 특허 되게 중요한 게 잘 챙겨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사장님이 이 드라마를 보고 자기도 뭔가 영감을 얻고, 야, 한 번쯤은 가서 격려해줘야 되겠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 한 편이 사장님 교육시켜줬다. 뭐 사장님이 그 팀장한테 와서 특별히 뭘 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그 인식을 깨우쳐 준 것만으로도 미디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 그 내용도 재밌어서 시청자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드라마가 나오니까 이게 광고 회사에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가져온 게 소세지 회사인데, 뭐 소세지에 엄청난 기술이 있겠습니까만은, 이야기를 하면 소세지 회사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 소세지 회사가 아까 일본의 드라마를 모방해서 막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그 발명을 하고 소세지를 개발하는 과정을 했는데, 이 드라마형 광고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조회수가 꽤 높아요. 수십만에 돼서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뭐 뭔가를 즐기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화이지만, 사실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본 지식은 우리가 초중등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어떤 주제가 초중등 교육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될 필수 지식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저변에 깔린 이제 문화 요소가 된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그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가 국민 한 사람이 지식재산을 창조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말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액션으로 초등과학수, 요건 제가 한 예입니다만, 초등과학수업에 이제 발명과 지식재산 내용이 들어가요. 내용이 들어가는데 조금 흥미로운 거는 뭐 백열 전구에 대한 발명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필라멘트 작동 원리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우니까 아마 에디슨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가냐면, 에디슨은 백열 전구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서 일본까지 와서 마침내 대나무를 발견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발명이 뭔지는 알겠는데, 또 거기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애들이 아무래도 좀 배우기가 쉽고 기억에 남기가 쉽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해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야기인데요. 중국은 아까 이제 정책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식재산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아주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차이나 델리라고요. 중국의 그 영자 신문인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중국 대학 입시에 지식재산 문제가 출제됐다. 대학 입시라는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그 시험에서 1.2점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험 문제에 지식재산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변화, 진짜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인데, 중국의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을 가오가라고 합니다. 가오가고 하는데 자주 출제되고 있다고 이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에 좀 어려웠는데, 지식재산이 정치 그리고 역사 부분에서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식재산 그러면은 뭐 과학이나 기술 뭐 이런 쪽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정치나 역사 부분에서 출제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역사는 뭡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보편적인 지식이잖아요, 그죠? 과학은 뭐 이공계가 아니면 과학을 몰라도 되는 거지만, 정치의 역사는 이거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필수 지식이거든요. 그 영역에서 지식재산이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의미가 크죠. 그리고 이 장스지역에서는 또 배점도 높아졌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배점이 낮아도 이게 좀 신통찮을 판에 배점이 더 높아졌다고 하니 중국 고등학생들 굉장히 힘들어 할 것 같고요. 근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개방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의 역할을 설명해라. 그리고 입법과 집행의 최적화함에 의해서, 그러니까 입법하고 집행을 최적화, 서로 이제 컨비네이션해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하라. 저도 특허청에서 21년 근무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15분, 20분 만에 풀라고 하면 저는 못 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시라는 거는 엄청난 훈련에 의해서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푼다는 거는 고등학교 때 적어도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생만 공부했을까요? 누가 가르치죠? 수만 명의 교사가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교사는 뭘 보고 가르치죠?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연습 문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백만 건의, 수백만은 아니지만 하여튼 수천 권의 교육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텍스트가 있을 거고, 문제집이 있을 거고, 또 수만 명의 교사들이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걸 연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중국 사회에서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이 문제를 푼 학생들은 굉장히 엘리트 학생이겠죠. 그러면 그네들은 어디를 갈까요? 좋은 대학을 갈 거예요. 걔네들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로 갈까요? 당 간부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기업으로 간다면 CEO가 될 겁니다. 걔네들이 펼치는 정책과 전략하고 30분 세미나 가서 특허 청구범위 해석 듣고 특허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교육하는 사람하고는 제가 볼 때는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정말 참 충격적인 저는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했어요. 2020년 5월 3일 중국의 CGTN, 이거는 이제 그 중국의 중앙TV CCTV에 영업한 신문인데 5월 3일 날 중국이 지시 앞으로 from elementary, 그러니까 앞으로 그 초등학교 쪽으로 IPR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 강조해 나가겠다 라는 제목을 타이틀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가요, 보세요. 빅스토리. 중국 사회에서 미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일반적인 뉴스 같으면 이런 자막이 안 붙었겠죠. 빅스토리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중국의 초등, 중등이 지식재산을 교육을 하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중국이 그 대학 입시를 보는 사람이, 중국은 우리처럼 그렇게 대학 진학률이 높지는 않아요. 한 1000만 명 정도가 대학 입시를 본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은 그보다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천만 명이 될 거 아니에요. 수천만 명이 만약에 지식재산을 받으면 어렵잖아. 그죠?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서 부모한테 자기 자녀가 뭔가를 고민을 해서 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숙제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빠한테, 아빠 이거 특허가 되나요? 묻는 시절이 오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자녀가 있지만 애가 가끔씩 수학도 묻고 물리도 물어요. 그런데 전혀 생소한 발명과 특허 이야기가 학교에 들어가면 애들은 부모한테 물을 겁니다. 중국의 지금 현재의 기성세대들은 특허나 지식재산을 교육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1985년대에 중국의 특허법이 도입됐다 그랬으니까 85년대에 태어난 사람도 특허를, 지재권을 교육받은 적이 없죠. 그 사람들 교육받았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회사나 또는 연구소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이 자녀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세상이 되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중국 인민 전체가 변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을 가르치겠다 라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큰 부분, 중국 사회가 변해가는 아주 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중국이 크잖아요. 중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런 뉴스 한번 나왔다고 중국 인민 전체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쭉 진행해 간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부분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쯤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 포지션이 좀 어떻게 돼 있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특허 소송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앞으로 10년 뒤에 중국 정부가 한국 지식재산 보호 좀 잘해라, 이런 압박을 받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우리 특허법이 1946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아까 중국이 1985년이잖아요. 40년 우리가 앞서 있었는데, 중국이 입장에서는 40년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지나서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당신들 지식재산 보호 좀 잘해라 라는 그런 요구를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기업들, 아까 전에 한중일이 공교롭게도 지식재산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제도가 바뀌었으니 기업은 그 변화된 환경을 수용해서 대응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 기업이 그런 제도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가 정말 자신있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세 번째, 미국 그러면 우리가 뭐 지식재산 대국, 강국 아닙니까? 그죠? 그 뭐 미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발명특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이공계 최고 노벨상을 받은 그런 최고의 과학자, 뭐 지식재산 전문가, 문학 작가, 영화 뭐 사망에서 나오잖아, 그죠? 자,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이 지식재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대중들에게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느냐? 라는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질문하고 이 질문하고 좀 비슷합니다만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사람이 행동하는 게 맞죠. 그래도 이런 사실들을 제일 잘 아는 지식재산 교육을 제대로 받거나 또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파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도 뭐 전문가 중에 속하는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중화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하고는 있죠. 그러나 이제 얼마나 잘해 이제 문제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에서 대학 입시까지 지식재산을 가르치자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교육계, 부모가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중국이 하니까 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시대가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지식재산을 정말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육계와 학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자신있게 저는 예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2월부터 지식재산 스토리텔링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스토리텔링 협회에서는 2월부터 5월까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세미나라든가 토론을 하면서 학습을 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해답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5월까지는 저희들이 12회에 걸쳐서 총 89명이 토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론 내린 거는 스토리텔링 협회라는 걸 한번 만들어서 지식재산 문화운동을 해보자. 사람도 키워내고 지식도 전파하고 그런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전거가 앞바퀴 뒷바퀴 두 개가 있어야 굴러가잖아요. 그죠? 정부가 좋은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면 민간이 그것을 잘 활용을 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전파도 하고 또 그걸 더 디벨롭 시켜서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이제 민간의 몫인데, 그런 것처럼 좋은 제도와 시스템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정부와 민간 두 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지식재산이라는 부분은 민간이 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하나 도출했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좀 늦은 것 같다. 지금이라도 작지만은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을 도출했고요. 세 번째로는 지식재산 문화운동 이런 거창한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지식재산 문화단체 뭐 이런 것보다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토픽을 들고 활동을 하자. 그 하면서 그 행동에 대한 하나의 그 지침이 이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인 거죠. 지식재산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파하자. 그것을 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딴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동에 중점을 두고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이라는 워딩하에 저희들이 뭉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5월부터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작지만 여러 가지 한번 노력들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이게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그 올해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처음은 아니었고 2016년도에 저희 이제 협회를 이끌어 주시는 이가희 박사님이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을 한 권 내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론적 틀을 완성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틀을 이제 기반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이 협회를 만들면서 일단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라고 해서 했던 게 저와 이가희 박사님이 청년기업가 에디슨이라는 책을 한 권 집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야기는 이제 우리 박진아 위원님의 이야기인데 6월 정도인가, 7월이구나. 7월 정도에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을 한번 조그맣게 만들어서 한번 파일럿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카톡으로 주말에 막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박진아 위원님이 십자나사모 발명 이야기를 아주 쉽게 간결하게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다 올렸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대체 뭔 의미를 가지냐?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박 의원님의 페이스북을 보면요, 주로 이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세요. 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것들은 보면 조회수가 한 10번 뭐 이래 정도 나오고, 좋아요가 뭐 1개, 2개 뭐 이런 정도인데, 이거는 조회수가 70개에다가 막 좋아요가 7, 80개 붙었어요. 그리고 막 인용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재미난 이야기를 짧고 간결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메시지를 담아서 전파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요 아주 간단한 사례가 전파력을 가진다. 남들한테 기억에도 속속 들어오고 전파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이 테스트가 가능성을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위원 중에 한 분이 그 시사저널에 이제 기자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은 이렇게 그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그 기업에 발명과 특허를 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를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기사를 작성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김수 대표께서 지식재산 웹뉴스를 창간해 준 것도 저희 협회 입장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정말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 지식재산 스토리텔링 협회, 지식재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화된 조직이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스토리텔링 협회를 이제 출범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취지는 이제 대중화 활동을 통해서 지식재산이라는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주요 사업은 여러 개가 있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지식재산 DNA를 전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뭉쳐서 사람을 키우면 그 사람이 또 그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해서 퍼뜨려 줄 수 있는, 그것이 스토리텔링 협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사람을 키우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에 대해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이가희 박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전체 발표를 하는 입장에서 이가희 박사님 메시지를 조금 전하자면, 씨앗이 발화되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토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도 질척질척한 진흙밭이나 바위 덩이 속에서는 그 씨앗이 발화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명과 지식재산이라는 이 혁신의 씨앗이 발화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 발명과 혁신의 씨앗이 발화된다는 것은 곧 그것이 기업이 되고 산업이 되고, 기업과 산업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경제에 이제 기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박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